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경수입니다. 저는 주로 파트너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한 40여 분 동안 아마존 웹 서비스의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듀듀티랑 와프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트너 솔루션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트워크 구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설망이라든지 방화벽, 논리적인 망분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IDS, IPS, UTM, 트리턴팅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웹 방화벽 그리고 말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주고 모니터링해주는 보안 관제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해서 첫 번째 보안은 이제 망 분리, 사설망 구성이라든지 방화벽 요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VPC라고 불리는 Virtual Private Cloud, 논리적인 사설망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주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퍼블릭 클라우드니까 내 워크로드를 서버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리면 다른 고객들이 우리 서버에 오는 네트워크 패킷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스니핑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버는 먼저 고객이 정의한 사설 네트워크 위에 분리된 독립된 네트워크 영역에 위치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먼저 서버를 띄우시기 전에 이제 VPC의 이 B클래스 최대 사설 IP 대역을 자유롭게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브네팅을 나누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용, 웹 서버용, DB용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서브넷을 나누게 됩니다. 사설 IP 만약에 C 클래스로 나누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20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하게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서브넷을 나누고 각 서브넷에 통신할 수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IGW가 붙어 있으면 이 서브넷에 위치한 서버들은 외부와 퍼블릭과 통신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해당 VPC에 사설 IP 대역만 적혀 있으면 해당 VPC 내에서만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서브넷으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고객만의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퍼블릭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논리적인 망분리를 이 VPC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어월 같은 방화벽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고요. 시큐리티 그룹은 인스턴스 세부 단위나 또는 특정 로드 밸런서 단위로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 아웃 바운드를 정의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서비스는 네트워크 ACL, 네클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서브넷 단위로 매핑이 되고요. 이 서브넷 단위로 똑같이 인아웃 바운드 형태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써서 방화벽 기능 요건을 아마존 웹 서비스의 VPC 내에서 구축을 하시게 되는데요. 두 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큐리티 그룹은 인스턴스 단위로 인스턴스 생성할 때나 아니면 생성된 인스턴스에 다른 시큐리티 그룹을 연계하실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는 서브넷 단위로 연결돼서 해당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할당만 되면은 해당 서브넷에 연결된 네클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얼로우 규칙, 디폴트로 디나이 되는 상황에서 얼로우 규칙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네클 같은 경우는 얼로우 디나이를 혼합해서 같이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정의된 모든 규칙을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해당 트래픽 방향에 맞게끔 모든 규칙을 다 훑고 통과되는 경우만 통과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에서 얼로우가 되면 통과되는 거고 두 번째 규칙에서 만약에 디나이가 되면 불락이 되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IP 대역으로부터 DOS 공격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클에 가서 해당 IP 대역을 디나이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언로우 디나이 규칙이 좀 둘 다 되는 게 이제 네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네클 설정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바로 이 스테이트풀, 스테이트레스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뭐 웹 서비스의 웹 서버의 80 포트로 인바운드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밖으로 나가게 리턴을 주게 되는데 스테이트 풀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로 80이 열려서 들어온 트래픽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열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80 포트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리턴되는 포트는 1024 이상의 언론 포트를 하나 잡고 클라이언트한테 리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풀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그룹에 인바운드 80이 열려 있으면 아웃바운드에 1024 이상의 언론 포트가 막혀 있다 하더라도 스테이트 풀이기 때문에 해당 통신은 밖으로 리턴되는데 만약에 이제 네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클 설정하실 때는 언론 포트에 관련된 사항들도 주의 깊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EC2에서 만약에 특정 트래픽이 나온다 했을 때 먼저 1차적으로 시큐리티 그룹의 아웃바운드 룰셋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브넷 내에서 통신을 한다거나 해당 서브넷 범위를 벗어나는 패킷인 경우 이제 해당 서브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ACL의 아웃바운드 규칙을 두 번째로 체크하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해당 서브넷에 매핑된 라우팅 테이블 영향으로 이제 뭐 다른 서브넷으로 가거나 아니면 외부로 퍼블릭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VPC로 연결된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그 VPC 내의 서브네팅 예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퍼블릭 서브넷, 그러니까 그 이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에는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 룰셋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접점이 되는 로드 밸런서 같은 것들을 위치를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 뒷단에 웹아스 서버, DB 서버는 외부와 통신이 불가능한 프라이빗 서브넷 형태로 디자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만 통신 가능하고 외부에 뭐 악의적인 접근으로 직접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트래픽 이외에 이제 베스천 호스트 관리자가 뭐 SSH나 RDP로 해당 웹아스 서버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경유 서버를 두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태로 이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나눠서 서버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앞에 보신 기준으로 시큐리티 그룹과 네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샘플인데요. 많은 고객들이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디자인을 하십니다. ALB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죠. 로드 밸런서는 1차 접점이 되기 때문에 443 HTTPS를 any 소스 IP로 받게 되고요. 이 로드 밸런서를 거쳐서 웹서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웹서버에 받게 되는 80 포트, 요거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SSL 업로딩을 해서 암복화를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웹서버는 HTTP로 연결시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포트를 열 때 이 80 포트를 접근할 수 있는 소스 IP는 ALB에 적용된 시큐리티 그룹 아이디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소스 영역에 IP 대역을 사이더 형태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시큐리티 그룹 아이디를 적게 된다면 이 시큐리티 그룹이 할당된 리소스는 이 소스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는 ALB가 이 80 포트로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관리 서비스, 그 관리형의 SSH나 RDP를 접촉하실 때에는 베스트호스트 기준으로 22번 포트를 관리자 IP 형태로 특정 IP를 지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관리자가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는 특정 회사 대표 IP를 적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22번 포트를 베스트호스트에 적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스턴을 거쳐서 웹서버로 관리로 접속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베스턴호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시큐리티 그룹 아이디를 이 소스 IP로 적고 22번 포트를 열어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베스턴 호스트 경유 서버가 한 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냥 베스턴 호스트의 사설 IP를 여기 적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큐리티 그룹 아이디나 또는 직접 IP를 기술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는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그룹은 Any로 많이 오픈을 해놓고 계십니다. 네클인데요.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VPC를 디폴트로 만들어 놓고 디폴트 네클을 적용하시게 되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Any 오픈된 네클로
사용하십니다. 많은 고객들이 그냥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만 사용하시고 네크는 잘 사용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이런 디폴트 any로 오픈된 all allowed 된 서브넷을 네크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네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지금 100번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번으로 들어왔는데 any 소스 IP가 모든 포트로 언로우 되어 있다기 때문에 뒷단의 모든 것들을 다 디나이 하겠다는 룰에 가지 않고 바로 이 단에서 통과가 되는 형태로 열려지고요. 문제는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의 네크입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네크를 봤을 때 일단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기본적으로 언론 포트 범위는 열어놓게 됩니다. 이제 해당 웨바스 서버에서 보안 패치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도 일부 통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바운드의 언론 포트도 any로 열어놓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웰런 포트 1024 이하의 포트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인바운드는 해당 VPC가 사용하는 사설 IP 대역을 그냥 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웨바스 서버의 네클의 인바운드 규칙이라면 앞단에 있는 ELB의 서브넷 IP 대역, C클래스 형태의 IP 대역을 ELB IP 대역을 적고 놓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저것 사실을 하다 보면은 DB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는 해당 고객이 정의한 사설 IP 대역을 다 언로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언론 포트 이외에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이제 웨바스 서버가 유음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wget으로 뭔가 패치를 다운받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서비스 포트를 보통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서버 프로토콜이 대부분 HTTP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HTTP, HTTPS 두 개의 포트를 열어놓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SSH를 추가로 붙는다거나 아니면 DB 포트가 웰런 포트 범위 내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 이 아웃바운드에 해당 IP와 포트를 적는 형태로 네크를 프라이빗 서브넷용 네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네크를 any로 다 오픈해놓고 쓰시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어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이런 주요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화벽 요건 때문에 시큐리티 그룹과 네클 이외에 서드파티 제품을 도입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의 유형은 사실은 이 시큐리티 그룹이 하나의 네트워크 카드, 하나의 IP,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서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룰의 개수가 250개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차피 사이드 형태로 IP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안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B2E 사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수만 개의 IP 대역을 일일이 방화벽에 넣고 컨트롤하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큐리티 그룹의 룰 숫자의 한계를 초과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제품이라든지 F5 같은 전문 서드파티 방화벽 제품을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 설치해서 쓰시는 고객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침입 탐지 영역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사실은 IDS, IPS 전용 제품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다 통합된 파이어월까지 통합된 UTM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미에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가듀듀티 관련된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IDS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아키텍처이죠. 서비스 트래픽이 라우터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거기에 아웃 오브 패스 형태로 IDS를 붙여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트래픽과 분리돼서 미러링 형태로 이렇게 구축해서 쓰시는데 사실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VPC가 현재까지는 디폴트로 VPC 내에서 미러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IDS나 IPS 같은 걸 구축하실 때 인라인 모드로 서비스 트래픽을 흘리는 형태로 구축을 많이 하시고요. 물론 VPC 위에 다시 EC2 위에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직접 미러링까지 되도록 구축하시는 고객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사실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직접 고객이 구축하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이제 한 3년 전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웨바스 서버를 다 프라이빗 영역에 떨어뜨리고 UTM
솔루션을 EC2 위에 올려가지고 인라인 모드로 구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NAT 서버를 쓰는 것처럼 제어 컨트롤 받고자 하는 트래픽을 라우팅 테이블에 넣어가지고 이 UTM을 거쳐서 흘러가도록 많이들 구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밑 아래 단은 뭐 그 가용 영역 간 이중화도 하고 오토 스케일링 다 걸어놨는데 UTM이 싱글 페일러 포인트처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UTM 솔루션 벤더들이 뭐 2년 전부터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액티브 스탠바이나 액티브 오토 스케일링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버전들이 다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현재에 나오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UTM 솔루션들은 다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액티브 스탠바이 유형입니다. 두 대를 구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스탠바이가 액티브인 UTM 솔루션을 계속 헬스 체크를 하다가 액티브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스탠바이가 액티브가 가지고 있는 EN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나 EIP, 고정 IP를 자기한테 가져가는 형태로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팔로알토 같은 제품군이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는 사실은 SDK나 커맨드 라인으로 논리적으로 다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나 EIP를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커맨드 라인 한두 줄로 사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이 가능한 거죠. 또 다른 형태는 액티브 형태로 구성하는 사례입니다. 그 윗단에는 아마존의 ELB나 노드 밸런서나 라우터 23 DNS 서비스에서 헬스 체크를 하면서 트래픽을 나누는 구조이고요. 각각의 UTM은 스탠드 언론처럼 동작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중화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상위단에 로드 밸런서나 도메인 서비스에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요 레이어를 아예 그냥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엮어서 트래픽에 따라서 UTM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케이스까지 구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포티넷이나 소포스 같은 제품이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적용된 그런 유형은 그 호스티드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전쯤에는 그 인라인 방식의 UTM 제품들이 이중화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각각의 서버에 이 호스티드 에이전트를 설치해가지고 IPS, IDS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침입을 탐지하는 그리고 막아내는 그런 제품군 유형이고요.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이 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니저 서버를 통해 가지고 폴리시를 정의하고 각 에이전트의 폴리시를 내려 가지고 침입 룰을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매니저 서버가 밖에 있는 사스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그냥 에이전트만 깔으면 되는 형태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장점은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전혀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구축하시고 난 다음에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되는 형태의 구조이고요. 그러나 또 반대 부분은 이제 이 에이전트를 일일이 다 설치해야 된다. 호스트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러면 라이센스 비용에 이런 부담들이 좀 생기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OS 버전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 컴퓨팅 리소스가 에이전트가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유형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UTM 유형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플라이언스를 그냥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이번에도 네트워크 트랙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의 VPC 네트워크가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같은 사설망으로 묶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용선,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불리는 전용선으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VPN이라고 불리는 사설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트래픽을 이쪽으로 이쪽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거쳐서 오도록 설정해서 이 어플라이언스로 그냥 침입 탐지와 방화벽 라우팅을 컨트롤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워크로드가 기존의 고객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B2E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트래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로도 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는 어떤 고객들은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전용선 그 DX 포인트 바로 앞단에 위치시켜 놓고 모든 트래픽을 DX 포인트 앞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하는 형태로도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그대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사용해서 적용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국내 고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어플라이언스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 사설망을 확장하는
기법 위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리고 이제 가드 듀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리인벤트 때 발표를 했고요. IDS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침입이나 위협을 탐지한다라고 트릿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제품의 최근 들어 보안 제품에 이제 나오는 유형들이 트릿 헌팅이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IDS나 IPS는 어떤 네트워크의 시그니처와 패턴 비교로 어떤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고 디텍션 했다면, 트릿 헌팅이라는 개념은 각종 시스템에서 또는 각종 서비스에서 떨어지는 로그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위협에 대해서, 단순히 네트워크 침입이 아니라 위협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 듀티는 그런 유형 중의 제품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떨어지는 다양한 로그들 기준에서 어떤 것이 위협인지, 해당 계정의 위협인지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가드 듀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IDS가 했던 그런 정찰 기능,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IPS 들어오는 걸 블락이 아니라 디텍션을 한다는 그런 정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탈취됐다. 얘가 지금 이 EC2 인스턴스에서 자꾸 이상한 IP나 이상한 DNS, 의심스러운 곳에 찌르고 있다는 걸 가지고 인스턴스 침해 여부도 같이 디텍션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리소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카운트, 앞 시간에 말씀드린 IAM 계정에 탈취돼서 이게 실제 커스터머 오너가 아니라 이상한 해커가 이 계정을 탈취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세 가지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참조하는 로그 셋들입니다. VPC 플로우 로그, DNS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로그를 중심적으로 이 로그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태우면서 해당 위협에 대해서 상중하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가드 듀티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특별히 뭘 설치한다거나 깔아야 된다거나 EC2에 띄워야 된다거나 하는 게 없고요. 그냥 가드 듀티 콘솔에 가서 키시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보신 대로 어떤 서비스 트래픽에 참여해서 모니터링 위협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각각 서비스에서 떨어지는 로그를 가지고 디텍션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키모로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이슈도 없는 그러한 이완화된 위협 탐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2와 어카운트 관련된 위협도 같이 탐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으로 탐지 유형들이 점점 증가하고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더 숫자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이 가드 듀티는 멀티 어카운트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아마존 웹 서비스 어카운트 숫자가 수백 개, 진짜 수백 개입니다. 각 과제별로 어카운트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과제별로 또 개발, 검증, 운영계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 수백 개의 어카운트의 위협에 대해서 내가 단일로 모니터링하고 디텍션 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드 듀티 같은 경우는 마스터 어카운트가 연결된 하위 아마존 웹 서비스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탐지 유형들인데요. 기본적으로 VPC 내에서 아니면 우리 EC2 내에서 뭔가 포트 스캐닝이 발생되고 있다. 다른 쪽에서 브루트 폴스 공격으로 IP 패스워드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토어로 뭔가 속여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디텍션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탈취돼가지고 비트코인 마이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스턴스에 뭔가 얘가 디도스 공격의 클라이언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인스턴스 탈취도 같이 디텍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카운트가 탈취돼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수백 대가 떠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인스턴스 아마존 웹 서비스 어카운트의 탈취 행위도 같이 탐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그니처 유형의 패턴 유형 탐지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법으로 기존 사용 패턴이랑 다른데 이거 이상 의심스러운데 라는 걸로 비정상 행동도 같이 분석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드 듀티가 지난 5월에 프리뷰로 일부 고객들한테 오픈이 됐었고요. 그때 탐지 유형은 12개였죠. 그리고 리인벤트
그때 11월 말에 발표했을 때는 38개였고 작년 말 기준으로 47개고요. 이 탐지 유형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탐지 유형이 증가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더 높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으로 이 탐지할 수 있는 영역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드듀티는 어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인라인 모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각 서비스에서 떨어지는 로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VPC 플로우 로그는 앞서 설명드린 VPC 네트워크 구조에서 네클이나 시큐리티 그룹 내에서 특정 지점에서 VPC 내 특정 지점에서 인, 아웃에 대한 패킷들의 정보가 남는 게 VPC 플로우 로그입니다. 그래서 해당 로그에 의심스러운 IP가 들어온다거나 했던 것 하면 이제 여기서 디텍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NS 로그입니다. EC2가 1차, 2차 네임 서버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운영하는 DNS 서버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EC2에서 비트코인 마이닝하는 DNS를 자꾸 찌르고 있네, 질의를 하네라는 걸로 디텍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로그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모든 어카운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가 로깅이 되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가지고 갑자기 EC2 인스턴스가 수백 개 뜨네, 아니면 누가 의심스럽게 시큐리티 그룹을 바꾸네 하는 것들을 디텍션할 수 있는 게 이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로그입니다. 주로 이 세 개의 로그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VPC 플로우 로그를 키시지 않더라도, 그리고 DNS 서비스인 라우터 23을 고객이 쓰시지 않더라도 이 해당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나 DNS의 신뢰 목록과 위협 목록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해당 평판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신뢰 IP 목록, 위협 IP 목록들을 S3의 CSV 파일 형태로 올려놓고 이거 기반으로도 가드듀티가 그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드듀티 콘솔인데요. 보시면 이제 파인딩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그 탐지 유형이 탐지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파인딩에 지금 그 가드듀티 같은 경우는 샘플로 이 유형들을 만들어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예는 특정 EC2 인스턴스 아이디가 자꾸 비트코인 마이닝 풀에 DNS를 콜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EC2 인스턴스가 탈취된 것 같다라는 그런 탐지 유형입니다. 이 세부적인 항목은 심각도, 상중하, 어떤 리전에서 어떤 리소스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어떤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동일 정보가 제이슨 다큐멘트 포맷으로 API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운영하고 계신 심 환경에 해당 데이터를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침입을 탐지하죠. 가드듀티는 탐지하고 알려주는 형태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뭐 IPS보다 못하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가드듀티에서 나온 탐지 유형을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130개가 넘는 다양한 솔루션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로 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추후 포스트 액션에 대해서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예는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로 어떤 EC2에 탐지된 그 중요도가 상인 그런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EC2를 네트워크적으로 시큐리티 그룹이 다 막혀 있는 통신이 막혀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시켜서 네트워크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그리고 해당 EC2에 붙어 있는 디스크를 스냅샷 떠가지고 나중에 포렌식 환경에 올려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스크립트화하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스크립트를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기더브에 올려놓고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유형들의 가드듀티와 연계돼서 포스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객 리스트인데요.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고요. 작년 말에 런칭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주요 고객사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보안 제품의 특성상 우리 회사는 이걸 씁니다라고 알려지진 않지만 나중에 해당 로고를 획득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 회사의 아이콘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내부적으로는 현재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 쓰는 고객들이 그냥 다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드듀티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시는 고객들이 안 쓸 이유가 없는 어떤 보안의 필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듀티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웹 방화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뭐 앞단에 먼저 UTM 제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세컨 레이어로 와프 설치해서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 앞단에 UTM 빼고 웹 방화벽만 구성해서 쓰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웹 방화벽도 웹 서비스가 보편적인 오늘날의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컴포넌트입니다. 웹 방화벽 유형인데요. 뭐 앞서 보신 UTM 유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AWS 와프 솔루션이 나온 지가 2년 정도 됐죠. 그전에는 대부분 이제 설치형 와프 솔루션을 쓰고 있고요. 지금 또 설치형 와프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나 DNS 서버 밑에 이중화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걸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엮어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런 설치형 와프를 쓰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와프 솔루션의 확장성과 가용성 영역입니다. 사실 한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고객사가 이 웹아스타는 굉장히 오토스케일링이나 확장성을 잘 구성을 했었는데 이 와프 솔루션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도입하면서 확장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시고 이벤트를 오픈하는 순간 밑에 서버는 놀고 있는데 이 윗단에 상단에 있는 와프 솔루션들이 죽어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형 와프 솔루션을 쓰실 때는 확장성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와프 솔루션 대비 이 설치형 와프 솔루션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서 쓰시는 경우 만약에 해당 와프 솔루션이 HTTPS 커넥션, 암포화를 직접 수행해야 되는 워크로드를 떠안는 순간 이 와프 솔루션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와프 솔루션 윗단에 로드 밸런서 단에서 SS를 업로딩을 하고 와프 솔루션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불가피하게 이 와프 솔루션이 HTTP를 까야 된다. HTTPS를 까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사실은 이 설치형 스탠더얼론 와프 솔루션보다는 웹서버에 플러그인 되는 와프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암복화를 수행하고 그 웹서버에 플러그인 된 와프 솔루션이 해당 룰셋으로 필터링하는 형태로 구축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와프 솔루션 중에 타겟팅을 IP로만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를 둬가지고 고정 IP를 타겟팅하는 형태로도 쓰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로드 밸런서 3개 타입 중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고정 IP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두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의 대표 IP를 세팅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프의 또 다른 유형은 사스형입니다. 세카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내 웹 주소의 네임 서버를 이 세카스를 운영하는 와프 웹페이지에 가서 네임 서버를 바꾸게 되면은 내 웹 서버의 트래픽이 먼저 사스형 와프 시스템을 필터링해서 안전한 트래픽만 뒷단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이 유형들은 굉장히 손쉽게 와프 솔루션을 쓰실 수 있는 유형이고요. 이 유형을 선택하실 때는 사스형 와프와 내 웹 서비스 간에 이 두 개 간의 네트워크 QoS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둘 다 아마존 웹 서비스 서울 리전에 같이 있다 그러면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 와프 세카스 시스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DX 포인트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텐지로 묶여 있다, 웹지로 묶여 있다 하는 경우는 이제 그 QoS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턴시 없이. 네. 그래서 국내에도 이미 이제 몇 군데 나오기 시작한 유형이고요. 끝으로 이제 웹방화벽 유형은 CDN 기반으로 CDN 엣지, CDN 팝 서버 단에서 필터링된 유형이 바로 이 CDN 유형입니다. 아까 말 코나 같은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AWS 와프도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AWS 와프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AWS 와프를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와프는 그 기존 이제 설치형 와프 대비 가장 큰 가지는 장점은 트래픽이 폭증할 때 스케일링이나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와프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CDN 위에
탑재시킨다거나 또는 ALB라고 불리는 로드 밸런스 위에 탑재시키기 때문에 해당 로드 밸런스가 확장되면서 이 와프의 트래픽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은 와프 솔루션에 대한 확장성이나 가용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관리하는 두 가지 서비스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 없고요. 뭐 쓰기 쉽고 뭐 인스턴스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룰셋이나 리퀘스트 숫자 기반으로 과금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뭐 룰셋이 굉장히 유연해서 어떤 룰셋도 탑재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은 기존의 룰셋 그냥 선택하면 됐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와플을 쓰니까 룰셋을 내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액티비티가 작년 말부터 좀 많이 있었고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인데요. 네, 퓨어 와프 유형, 바라쿠다, 뭐 펜타스크립트, 와플즈, 모니터랩 제품들이 있고요. 이 CDN 유형과 로드 밸런스 유형은 이 두 개의 유형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와프 유형이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TM 제품 중에 웹 서비스에 특화된 UTM 같은 경우는 와프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UTM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AWS 와프는 클라우드 프론트 CDN 기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위에서 동작하는 와프 이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서울 리즌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위에 동작하는 와프가 아직 런칭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좀 런칭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진짜로 조만간에 이 와프 그 기능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위에 동작하는 와프가 곧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AWS 와프의 사실 실체는 이 웹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정의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웹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먼저 하나를 정의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컨디션이 들어오면 얘는 allow해 통과시키고 어떤 컨디션이 들어오면 얘는 블락해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웹 ACL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꽂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블락킹하고 디텍션하는 영역은 이 컨디션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IP 대역에 대해서 막아라, 열어라 하는 것들, IP 매치, 그 다음에 국가 코드, 뭐 차이나 중국 같은 경우 다 막아라 하는 것들을 손쉽게 국가 코드 기반으로 어떤 트래픽을 막고 열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매치나 레귤러 정규 표현식 기반으로 어떤 HTTP 헤더 내에서 아니면 일부 바디 내에 일부 데이터를 스트링 매치로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기법이 여기에 녹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bak는 다 막아라 아니면 /admin /login.jsp는 특정 IP만 열어라 이런 룰셋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 조합으로 가능한 거고요. 뭐 포스트 데이터가 특정 사이즈 이상 넘어가면은 일단은 막아라 하는 어떤 업로드되는 사이즈 기반으로도 가능하고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웹 CL을 복수계의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 포인트에 연계하거나 아니면 복수계의 ALB에 써서 공용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블락리스트 IP 컨디션을 복수계의 웹 ACL에 활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웹 ACL을 생성하고 세부적인 규칙 컨디션을 만든 다음 이 규칙을 묶어서 allow 할 건지 deny 할 건지 룰셋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웹 ACL을 클라우드 프론트나 ALB에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 와프 룰셋을 이제 오픈해놓고 나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기존에는 보안 벤더사가 다 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라고 하시는 그 커스터머 보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AWS 와프의 AWS 탑 10 대응을 위한 룰셋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화이트 페이퍼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완벽한 룰셋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참조할 수 있는 룰셋으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클라우드 포메이션 돌려가지고 룰셋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한테 맞게끔 보완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와프용 룰셋을 배포되는 형태는 시큐리티 오토메이션 이라는 그 템플릿이 같이 배포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와프의 룰셋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나 람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능적으로 룰셋들이 업데이트되는 모델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와프를 직접 셀프 서비스로 쓰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패턴이 와프 시큐리티 오토메이션 템플릿 생성하고 앞서 설명드린 AWS 탑 10 이거 생성해 놓고 난 다음에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룰셋들을 손쉽게 만들어서 쓰시고요. 그리고 작년 리인벤트 때
드디어 이제 그 매니지드 와프 루셋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AWS 와프 콘솔에 가시면 마켓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AWS 와프이지만은 전문 보안 벤더들이 만든 루셋을 AWS 와프에 탑재시킬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루셋을 뭐 F5의 AWS 탑 10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게 그 AWS 와프에 탑재할 수 있는 룰로 표시되게 되고요. 이거를 웹ACL에 넣어서 직접 전문 보안 벤더가 만든 루셋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룰들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사실은 이제 그 3주 전에 AWS 와프 관련된 뉴 피처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월 매니저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아까 가드듀티가 멀티 어카운트 기반으로 여러 계정에 있는 그 보안 위협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디텍션 했듯이 AWS 와프도 여러 어카운트에 있는 하위 어카운트에 룰셋을 단일하게 배포한다거나 그 샘플 로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스터 어카운트 기능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이름은 파이어월 매니저지만 실제 이제 이게 어떻게 확장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AWS 와프의 룰셋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드듀티의 마스터 어카운트와 다른 점은 AWS 파이어월 매니저는 AWS의 멀티 어카운트를 하이라키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오르가니제이션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가니제이션의 풀 컨트롤 모드로 세팅되어 있어야지만 이 파이어월 매니저 기능을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이나 어떤 그 자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 파이어월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계정에 와프에 배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각 영역에 대해서 제공하는 솔루션들, 그 다음에 서드 파티, 굳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됐던 아니면 그냥 직접 설치해서 쓰던 간에 서드 파티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온프라미스에서 하시던 액티비티, 보안 솔루션들 아마존 웹 서비스 다 구축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특징에 맞게끔 확장성과 가용성,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 제품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조합해서 쓰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관제해주는 솔루션 파트너사들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안랩 발표가 있죠. SK인포색도 이 보안 관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뭐 안랩과 펜타시큐리티 그 세션이 이 자리에서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디도스 관련해서는 오늘 설명을 못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디도스 관련 그 내용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제가 세션 마치고 이 자리에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서 Q&A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엑스포에 가서 스피커 부스에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